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금요 웨비나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2주를 쉬었더라고요. 아파서 한 주 쉬고 지난주에는 정말로 맨날 밤새 코딩하다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바이브 코딩하다가 요일을 놓쳤어요. 그래서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돼서 아 맞다 금요일 날 웨비나 못했다 그때 알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로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알찬 내용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프롬프트도 좀 되게 열심히 짰고 내용도 그래서 좀 바로 써먹으실 만한 정보들을 위주로 가져갔는데 혹시 제가 아까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타일러 볼까 유튜브 영상 보셨나요? 네, 몸은 정말 괜찮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회복을 했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상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그러면 요거를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2월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능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서 수능에 출제위원회 AI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확정 지은 게 아니라 글에 보면 어떨까 정도의 논의를 이제 해보겠다는 건데, 타일러 볼까 영상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AI 그 도입률이 되게 높은 편에 속한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이 8%인데 우리나라는 2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먼저 앞서가는 그런 경우에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가장 먼저 떠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 파트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수능 자체를 없애야지 거기다 AI를 집어넣는다고 해결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무작정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객관식 그 상대평가로 얻을 수 있는 그 평가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AI 시대에는 못 써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외워서 당일날 꺼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교육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AI를 집어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왜 아직도 그 죽은 자식 시체를 붙들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수능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무려 20년을 학원 강사를 했고 그중에 고등 강의를 10년을 넘게 했는데 진짜 매년 수능을 풀어온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AI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평가받을 능력치가 애초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자꾸 사람들이 특히 그 미디어에서 인간과 AI의 막 일자리 전쟁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을 자꾸 왜 하냐는 거죠. AI랑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AI가 잘해오나 인간이 잘해오나 그 평가를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대에 자꾸 일자리 전쟁 하려고 그러고 AI랑 경쟁하려고 그러는데 거듭 제가 매번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AI는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함께 상생할까, 얘를 어떻게 써먹어 볼까의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지 얘를 어떻게 가르쳐서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내가 편하게 일을 할까를 고민해야지. AI가 내 일자리 다 뺏어간다. AI가 실제로 지금 이제 개발자를 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개발자를 안 뽑고 있죠. 디자이너도 조만간 안 뽑을 겁니다. 왜냐면 바이브 코딩 다음은 이제 바이브 디자인 시대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뭐 영상 편집은 뭐 이미 중국 엔진으로도 어마어마한 퀄리티가 지금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미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자꾸 공장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고 새로운 로봇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점점점 사람들을 인원 감축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감축했냐면 그 공장 주변에 회식 상권이 죽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노동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로봇과 이렇게 막 일자리 싸움해가지고 일자리를 뺏겼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교육을 지금 당장 애들 가르쳐서 내일 써먹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아이들한테 AI에게 지금도 이미 밀리고 있는 것들을 AI랑 게임을 하면 경쟁이 아예 안 되는 평가 항목들을 가지고 평가를 시켜서 그거 공부시켜서 그거 잘하는 애 뽑아가지고 소위 말해 명문대학교를 가서 그 다음 스텝을 기존 기성세대가 기대하는 거랑 아예 상관없는 정말 아예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수능?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체제 자체가 막 비판받아 마땅하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오랫동안 수능을 사랑했고 그 덕분에 밥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다.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다가 AI를 도입하겠다? 이게 이제 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세상이 되고 있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뭐 수능을 받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지금 평가 기준으로 공부를 잘한다라는 건 시대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명문대를 졸업시켜 놨더니 회사에서 뽑지 않아요. 왜 안 뽑냐면요. 이제는 가르쳐서 일을 시켜야 되는 신입을 뽑을 이유가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올해 구정 연휴, 설 연휴 때부터 바이브 코딩하고 웹페이지도 만들어보고 게임도 만들어보고 이런저런 서비스도 만들어보고 모임을 하는 홈페이지도 만들어보고 이런저런 일을 시켜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얘는 웬만한 사원 대리급 이상으로 일 처리가 똑똑해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한테 일을 배우게 할 목적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뭐 회사 어디 가서 이거 좀 찾아와, 이거 서류 정리해서 뭐 기획안 작성해봐, 이거 복사해와, 뭐 만들어 와봐, 뭐 이런 되게 기초적인 업무. 얘가 실수해도 사실상 그 대세에 지장이 없는 기초적인 업무를 회사 업무를 파악시킬 겸 그러니까 튜토리얼 겸 해가지고 뭐 그래서 인턴이라는 말도 실제로 있잖아. 월급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업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 그 다른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제 친구한테 들은 건데 이건 뭐라고 표현했냐면 MZ에 대한 복수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무슨 SNL 같은 데나 막 유튜브 웹드라마나 이런 예능 같은 거에 요즘 젊은 MZ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세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막 다양하다. 막 이런 걸 막 풍자하는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소위 말해 빠기 친 거예요. MZ 애들 말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사고방식 당최 이해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얘네를 가르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고 싶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얘네는 그냥 와가지고 대충 저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고 갈게요라는 어떤, 그러니까 무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어떤 그 무기력한 세대들을 향해서 기성세대가 복수하는 거다. 너네 기껏 월급 주고 뽑아왔더니 일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말 안 듣고 뭐 기성세대 무시해? 안 뽑음으로써 복수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실제로 필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니어가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10년 후에 10년 차 개발자가 없습니다. 왜냐면 올해 안 뽑았거든요. 개발자가 진짜 제가 코딩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스레드 들어가 보면 반반이에요. 바이브 코딩 배워가지고 제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런 거 만들어서 제가 얼마를 벌었어요. 고객을 유치했어요. 이런 걸 막 해냈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반.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정말 아득바득 이를 갈고 하는 얘기들이 아직도 AI가 완벽히 개발자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개발자는 아니고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기 조금 모호하지만 적어도 주니어들은 이제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판단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고 일을 시켜 볼 수 있는 최소 리더, 팀장, 매니저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니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니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 마크다운이라는 문서가 있거든요. 뭐뭐.점 다운, 막 MD 이래가지고 마크다운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한 번 저장해 놓잖아요. 그러면 신예밭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그 공통 양식은 이러이러한 거야. 이런 모양으로 폼을 짜야 돼라고 가르치는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AI는 그런 실수 안 해요. 점 .md 파일 하나 박아 놓으면요. 그 되게 종류가 많아요. plan.md, 뭐 design.md, 뭐 prd.md, 뭐 저는 클로드 쓰니까 클로드.md, 뭐 이렇게 md 파일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 거기다 한글로 써도 돼요. 한 번 박아가지고 저장 딱 해놓으면 거기 적힌 대로 일합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가져와요. 말투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신입사원을 뽑지 않아요. 그러면 뭐 개발자들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것 중에 변호사 그 뭐지? 변호사를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 챗GPT한테 법률 자문 받아가지고 재판을 승소했다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해외 사는 친구한테 들은 건데 밤에 응급실을 찾아갔더니 진짜 실제로 그렇게 봤대요. 그 말레이시아인지 싱가포르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밤에 응급실을 갔는데 거기 있는 그 의사가 그 환자가 앞에 있는데 챗GPT 켜놓고 증상을 물어보고 들은 대로 증상을 챗GPT한테 입력을 하고 챗GPT를 보고 끄덕끄덕 하더니 처방을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몰라서 물어보지 않았겠죠. 응급실에 있을 정도니까. 하지만 얘가 자기 위에 사수한테 노티하느니 챗GPT한테 확인하는 것이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검증을 받으면 된다라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똑똑해지고 빅데이터를 많이 학습할수록 전문 분야일수록 빠르게 그런 식으로 확산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을 뽑을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몸 쓰는 것들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AI 관련 강의할 때 간호사랑 의사 중에 더 먼저 없어지는 거는 의사일 거다. 간호사가 더 오래 살아남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간호사도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면 머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야 되는 뭐 지금 실제로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취직해가지고 평생 직장 시대의 교육을 받아온 사람인데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대학의 모습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상위 1% 이런 거는 이미 AI한테 지고 있어요. 세계 AI 도입률은 굉장히 높고 출산율은 최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인간의 노동력이 강제로 부족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자국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가 될 거거든요.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장님들은, CEO들은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더 서두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극한의 암기, 정확하게 외우는 거, 정답 찾기, 보기 4개 중에 골라야 돼요. 아, 5개군요, 수능은. 5개 중에 골라야 돼요. 이거를 12년 동안 이게 매달리게 하는 게 에너크로니즘 한 거예요.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사실은 여기 웹이나 들어오기 전에도 학생 한 명은 상담하고 똑같이 그 학생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의미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저의 생계를 해결해 주었던 기가 막힌 문법 강의와 단어를 달달달 외우는 수많은 시스템들은요, 단어 공부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문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가르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구글 IBM이나 이런 거대 테크에서는 학사학위 필수가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사학위 필수라는 게 적어도 대학에서 컴사를 전공했느냐, 엔지니어링을 할 줄 아냐, 뭐 이런 거를 학위로 증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얘가 당장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와서 내일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제 스킬과 실제 경험이 있느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킬 퍼스트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학교 스타일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도 그 고전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게 세인트 존스의 공부 방식을 나름 따와서 거기 있는 커리큘럼과 거기 있는 방식들을 이제 좀 모티브를 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막 닫힌 교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이렇게 하고 객관식 기말고사 보고 이렇게 스터디하고 이런 거를 이제 죽은 교육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산교육에 대해서 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는데
그 영상에 보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생생한 화면들과 실제 제가 봤을 때 좀 PPL 같기도 한데 훨씬 더 풍성한 정보를 가지고 테터 대학교라는 곳을 소개하는데 거기는요 이렇게 수업해요. 그러니까 1학기에 학생이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요 두바이를 갑니다. 왜 가냐면요 두바이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전 세계 물류의 허브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다 여기에서 들어가거든요. 1학기에서 여기서 실제로 드랍시핑 사업을 런칭해보고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물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 봅니다. 2학기에 인도로 가요. 인도는 지구에서 가장 복합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사실 지금 AI 분야나 테크 쪽에서 중국이 되게 치고 올라오지만 그 전까지 인도였거든요. 저도 처음에 에듀테크 파트너십 들어갔을 때 제 사수 인도인이었거든요. 인도가 탑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탑이었냐면 미국 현지인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사장님이 다 인도 사람이고 개발자 매니저가 다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식 영어 학원이 생길 정도로 인도가 탑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엄청난 데다가 걔는 아직도 신분제도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그 형태, 그러니까 극빈자부터 완전 엄청 부자들까지 시장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기에 D2C로 브랜드를 런칭해서 비즈니스를 해보는 실습을 해요. 2학기에. 그러니까 이게 1학년, 2학년이 아니라 1학기, 2학기예요.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한 학기 이거 학습을 하고요. 바로 인도로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3, 4학기 때 싱가포르나 가나 이런 데 가서 킥스타터 펀딩 받아서 NGO로 실제로 사업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유럽 이런 데 가가지고 뭐 AI라든가 친환경 벤처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실제로 펀딩도 받고 수익을 내는데 실제로 지금 테타 대학교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졸업을 하면 얘네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사업을 실현해서 버는 돈이 제가 아까 영상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억 대였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실제로 벌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 사람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실제로 그 VC들 앞에서 스피치에서 투자를 받는 게 기말고사 중간고사래요. 그러니까 진짜 찐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진짜 펀딩을 하고 사업을 하려면 투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테타 대학은 자본금을 유치를 해서 실제로 그 창업 비용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교에서 4년 동안 열심히 학교 다녀가지고 요런 졸업장을 하나 받아오는 거랑 4년 동안 비즈니스 현장에서 땡볕 아래서 실제 현지 시장 인도, 두바이,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도 갔다가 뭐 유럽이나 아메리카까지 다 경험을 하고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켜 보고 실제로 투자자를 대상으로 피칭해서 그걸 번 돈이 학점이 되고 그게 기말고사 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테터 대학교에서는 졸업장 당연히 글로벌 인증받은 공신력 있는 학교의 졸업장을 땀과 동시에 4년 동안의 경험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은 교육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교실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런 바이 두잉 실제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저 처음에 사업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저 가르쳤던 사장님 중에 건설업을 그래도 지역에서 꽤 크게 하셔가지고 정부 단위 사업도 유치받으시고 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부업으로 고향에서 고깃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사장님의 어머님이 그 손맛이 되게 좋으셔서 냉면집이었는데 이제 고기도 같이 팔면서 이제 고깃집이 된 거죠. 근데 그 가게에서 1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던 그 경영학 전공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여기 1년 일하면서 더 많은 걸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장님한테 실무를 배우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몸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세인트 존스가 정말 낭만 있고 정말 교육 철학이 확고하고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철학하고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인 학교였다면 테터 대학교는 실제로 비즈니스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지금 나와서 인기가 있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유수의 대학교에 입학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뭐 하버드니 MIT니 이런 뭐 UCLA니 이런 학교들을 포기하고 테터 대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방식도 그렇고 평가하는 방식도 그렇고 글로벌 인재들이
지금 어떻게 경험을 쌓고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능의 공정성 운운하면서 AI를 넣을까 말까 이러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제가 오늘도 대표님한테 디스코드 메시지를 받은 게 있는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교육하는 이제 에듀테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대회 같은 데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에디슨 그 창업 대회에서 수상을 한 거예요. 중학생, 우리나라 지금 중학생 나이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기사 해가지고 저한테 마케팅 좀 해달라고 소스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한국 애들하고 사실 이제 영어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살짝 현타가 오는 거죠. 동갑이에요. 내가 지금 방금 수업한 얘랑 대표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이번에 에디슨 대회에서 상 받았다고 받은 사진 그 애들이 동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한국에는 기회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공정성을 운운하면서 교내 대회만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서 교외 대회들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공신력 있는 국내 대회들이 싹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해봐야 생기부에 못 넣으니까 아무도 거기 안 나가죠. 국내 대회, 교내 대회 나가가지고 열심히 하지. 바깥에서 그런 대회, 큰 대회 나가봐야 돈 있고 부자들이 다 돈으로 심사위원 매수해가지고 부정하게 되고 입학한다. 이런 이상한 이미지만 남겨놓으니까 생기부에서 그냥 아예 싹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없애야 되는데 대회를 없앴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게 다 결국은 수능으로 귀결되는 입시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학생 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단어 몇 개 이거 못 외우고 중학교 올라가면 막 큰일 난대. 초등학교 때 수학 여기까지 해놓고 선행 안 해놓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큰일 난대. 막 이런 불안함만 있잖아요. 그리고 문과, 이과, 예체능 요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좀 더 폭넓은 경우에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에듀테크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드는 게 목표인데 어쨌든 저는 오프라인 형태든 온라인 형태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학교 형태의 플랫폼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AI 시대에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무슨 능력을 갖춰야 되냐 얘기를 할 때, 요 얘기는 이제, 그 타일러 영상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이제 유학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인간만의 진정한 부가가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I가 할 일들을 AI에게 주고, 그럼 인간은 뭐 할 거야? 기본소득 받으면서 놀 거야?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인 거죠. 저는 물론 기본소득을 찬반하자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그냥 교육적으로도 그건 그냥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거나 다문화를 수용한다거나 올바른 가치 판단 윤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요 교집합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명제들은 시대에 따라서 당장 오늘 내일도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다문화 수용력을 갑자기 AI가 대체해버리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이거를 인간이 이 부분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굳이 이것을 경쟁력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만이 꾸려낼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인간들이 결국은 커뮤니티 형태로 모여서 무언가를 재생산해내고,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동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온고지신할 만한 과거의 지표들이 제가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고전 100권에 충분히 교과서 삼을 만한 지혜들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 PPL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배가 가라앉고 있다면 노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배를 버리자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갈 수 없으면 굳이 모터가 나왔는데 노 젓는 법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배를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 했잖아요. 요거는 제가 프롬프트 짜면서 오늘 강의에 적용하려고 이제 새로 만든 페이지인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키울 수 있냐, 트레이닝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대 테크라든가 뭐 비즈니스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저의 프롬프팅으로 정리한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어디에서 뭐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니고요. 정리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좀 주장하는 게 어쨌든 비즈니스 사회에서 인간이 해야 되는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문제를 해결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AI랑 자꾸 일자리를 경쟁하고 AI랑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걔네랑 왜 싸우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할 일은 AI가 하게 하고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하게 할 건데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비즈니스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이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본인의 능력치와 여러 가지 상황에 부합하게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AI는 우리가 이미 해결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AI는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GI 단계로 넘어가서도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 줄 뿐이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간이 해야 할 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은 AI가 하더라도 인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어떻게 요거를 훈련할 건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증상이 수학 성적이 떨어졌다요. 그러니까 저는 Y5라고 이거를 명명했는데 어디 가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약간 좀 허접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입에 착 감기지 않나요? Y5? 왜를 5번 이상 해보자는 거예요. 자, 수학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증상입니다. 왜? 물어보는 거죠. 왜? 수학이 어렵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그럼 수학 시간에 집중을 못했대요. 왜? 그럼 밤에 잠을 못 자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해서 졸리대요. 그럼 왜 밤에 잠을 못 잤지? 그러면은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본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를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다 보면 증상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를 5번 이상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담배를 핀대요. 그럼 보통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는 왜를 묻는다기보다 일단 이 사안의 시급함과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는 사회일수록 이유를 찾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담배를 그럼 왜 피게 됐니? 언제 처음 폈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들어가서 물어보다 보면 사실 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담배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제가 여러 번 예시를 들었던 건데 그 퍼레이드 공원장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앞에서 보려고 앞에 사람들 막 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자꾸 앞에 사람을 미는가? 앞에서 보고 싶으니까. 근데 자리를 지켜야 대형이 유지가 되니까 퍼레이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강제로 박수 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죠. 자, 여러분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러면서 앞에 박수꾼이 박수를 유도해요. 계속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보통 언제 끝나는 건지 잘 모르겠을 때 사람들은 군중 심리를 따라가거든요. 박수를 치면 앞 사람을 밀 손이 없잖아요. 안전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 자체를 보지 말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문제 해결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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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얘가 영어 공부를 안 해.
그럼 영어를 왜 안 할까? 애가 영어를 싫어해. 영어를 왜 싫어할까?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Y를 할 때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우 당연한 영역에서도 한 번쯤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넌 아침을 왜 먹어?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면 왜 문제가 돼? 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몸 쓰고 머리 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 안 먹으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왜를 해서 5개까지 갔는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타당하게 모두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면 왜가 더 물어볼 필요 없이 그 아침밥 먹는 게 맞네. 라는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아침 안 먹는 게 건강에 좋을 수 있잖아요.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왜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팩트를 기반으로 애정을 갖고 물어볼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왜는 자칫 잘못 쓰면 되게 시니컬해질 수 있어요.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왜를 잘못 쓰면 그 물음표 살인마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런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왜라고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왜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철학적인 사고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왜를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학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면 보통 왜를 안 가는 경우는 수학 학원을 보내는 답이 나오거든요. 살이 쪘다. 그럼 체육관에 등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서 왜 살이 쪘지? 뭐 운동 안 했어. 그럼 왜 운동을 안 했지? 아, 내가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바빴어. 그럼 왜 바쁘지?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내가 진짜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을 분명히 마주합니다. 저는 이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매우 당연하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질문을 하는 게 더 오히려 무례한 거 아닌가 싶은 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생활 패턴 중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마주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걸 쪼개야 돼요. 커트리 단계가 됩니다.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떨어졌어. 수학 공부를 더 해. 제가 아까 말했죠. 수학 학원에 가. 이렇게 가면 나무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수학 성적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개념 이해력은 어느 정도 되고 문제풀이는 얼마나 하고 있고 시험 전략은 어떻게 세워놨고 시험 보는 날 컨디션이 어땠는지를 하나하나 다 쪼개서 확인해야 돼요. 어떤 게 가장 크리티컬했고 어떤 부분을 도와줘서 어떤 부분을 터치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지 이걸 물어봐야 돼요. 물론 이걸 하나하나 쪼개는 것도 어느 정도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쪼개는 단계도 굉장히 좀 사람마다 다르고 보는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포인트는 굉장히 많이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평생을 운동이나 살 빼는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식단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사실 일상 중에 이렇게 좀 스트레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운동 관련해서 이런 조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쪼개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운동을 해야 돼요. 코로나 때였어요. 홈트를 해야 돼요. 그럼 요가 매트 깔고 플랭크부터 시작해. 뭐 팔굽혀펴기가 빡세면 무릎 대고라도 해. 그러니까 저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풀 버전 푸시업이 어려우면은 뭐 배를 깔고라도 푸시업을 해라든가 뭔가 이렇게 쉽게 바꾸는 거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운동하는 습관이 안 들었을 경우에 코치를 어떻게 받았냐면 그냥 바닥에 매트를 까는 것부터가 하나인 거예요. 얼마나 쪼개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냥 매트를 까는 것까지가 하나의 그 액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매트를 깔았으니까 매트 위에서 바로 플랭크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매트를 한번 밟는 것까지 쪼개는 거야. 매트 위에 올라가는 거로 바로 가지 말고 일상생활 하다가 깔아놓은 요가 매트를 한번 밟는 것까지. 요가 매트가 익숙해지고 저렇게 해서 밟는 게 익숙해지면 가서 그냥 한번 앉아 보는 거. 극한으로 쪼개는 거죠. 그냥 앉아보는. 가서 운동하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번 앉아보자. 운동까지 바로 가려고 그러지만 힘들어. 근데 그냥 가서 앉아봐. 그럼 이제 앉았으면은 뭐 앉은 김에 하나씩 그럼 스트레칭 한번 하고 일어설까?
바로 운동 맨날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쪼개서 늘려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완전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를 들어 우리는 입시라는 12년치의 장기 플랜을 보통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님이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시간이 없다예요. 시간이 없다. 일단 학생은 수능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없음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학부모가 생각하던 것보다 선생님은 더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선생님이 더 불안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정도는 아닌 줄 알았는데 아, 그 정도인가요? 막 이러면서 아, 우리가 많이 늦은 건가요? 이러면서 학원에서 발음 잡고 불안하게 만들면 엄마들이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 제한 이런 거에 걸리면 제가 아까 말한 쪼개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언제까지 뭐 살을 빨리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쪼갤 때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거 쪼개는 거의 분량은 기간과 사실 좀 밀접한데 그 기간에 대해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유를 가지고 해결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리 애가 지금 뭐 내년에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 아직도 영어 단어를 잘 모르고 있고 수학 공식도 잘 못 외우고 있고 막 여기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학 공부 더해가 되는 거예요. 수학 학원 갑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무 전체를 흔들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일시적이거나 자기주도성을 잃고 그걸 도와주는 나무를 같이 흔들어주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혼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공부 되게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간 애들이 자기주도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대치동 키트라는 말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학습된 엄마들이 엄청난 정보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길러주지만 옛날에는 공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똑똑한 애들 대학교에 모았는데 자기 주도력이 없구나 얘네들이 뭘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둔하구나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로 크게 되거나 혹은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갤 때 제가 가능한 추천드리는 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쪼갤 것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대회를 갑자기 나가야 되거나 뭐 당장 뭐 중간고사가 코앞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그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점이 필요한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스틸 스마트라고 제가 했는데 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쪼개서 개념 이해도 내가 해야 되고 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시험이라도 잘 짜야 되고 컨디션 잘 짜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풀이량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개념 이해를 못하는 건지 뭐 이럴 때는 잘하는 사람 걸 훔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에듀테크를 포함해서 실리콘밸리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차용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 처음에 매cin토시 만들 때 윈도우 보고 훔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되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우스라는 것도 처음 만든 건 사실 IBM에 있는 작은 한 부서였어요. 근데 IBM 본사가 이렇게 생긴 걸 누가 써 불편하게 키보드 치면 되지라고 하는 거를 잡스가 보고 훔쳐와가지고 매cin토시에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훔치면 물론 그게 잠깐 윤리적으로 제가 이걸 막 주장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똑똑하게 훔쳐와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옆집 아이처럼 따라해가 아니라 내가 벤치마킹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영리하게 훔쳐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집 애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학습량을 소화하고 있어. 근데 나는 그 정도 체력은 안 돼. 그러면 내가 훔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스틸 스마트를 해내려면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내가 뭘 할 줄 아는가? 자기 역량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MMPI를 추천하는 편인데 지능 검사는 일상에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저는 엄청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너무 구시대적인 그 스탠다드고 MMPI를 추천드립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타고난 내추럴본 능력치랑 후천적으로 길러진 능력치가 나와요. 그럼 뭐가 구분이 되냐면
내가 날 때부터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혹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부분은 참 강력하구나. 이거랑 그 내가 후천적으로 약한 부분이나 후천적으로 강한 부분을 구분을 하면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요즘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좀 알려드리면 우리나라는 과거까지는 육각형 인재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MMPA라든가 어떤 스탠다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발견을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영수사과 중에 수학을 못 하잖아요. 그럼 수학학원을 가요. 되게 일반적이고 납득이 가죠. 근데 요즘 글로벌 인재상은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내가 수학을 못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학을 잘하네. 그러면 과학 공부를 더 딥하게 시킵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도메인 널리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서 서로 협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요즘은 훨씬 더 글로벌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집중해서 채우는 거는요, 체면에 강한 문화 있죠. 그러니까 저 때는 뭐가 있었냐면, 저는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모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면 엄마 아빠 창피해서 동네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다. 거기를 갈 바엔 차라리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게 나아라고 말할 정도로 소위 말해 무슨 똥통학교니 막 이런 말이 있던 때거든요. 어머님들도 혹시 비슷한 시기인가요? 그러니까 너 만약에 그때는 저는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여가지고 그 시험을 이렇게 봐가지고 고등학교에 붙고 막 이랬어요. 그 거기 떨어지면은 이제 뭐 다른 뭐 특성화고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거나 뭐 이런 이제 시즌이었는데 얼마나 부담을 줬는지 너 그 고등학교 합격 못하면 뭐 어떻게 될 줄 알아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막 할 때도 내가 거기를 꼭 가야 돼 막 이런 때 그래서 저는 내가 좀 뭘 잘하는 걸 살려서 이걸 장점으로 강점으로 부각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기보다는 난 참 수학을 못하지. 수학을 더 노력해서 이런 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평범한 평균치를 맞추는 사람이 돼야 돼.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가 우리 반 평균 점수 깎아먹는 애야.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문화는 참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에서는 내가 못하는 거 못하게 둡니다. 그리고 잘하는 걸 진짜 잘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막 저기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능력치 되게 좋은데 인성 안 좋은 사람이랑 인성 되게 좋은데 일 엄청 못하는 사람이랑 막 이런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이제 시장에서는 인성 조금 모질라도 일 엄청 잘하면 뽑습니다. 네, 협업하는 게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성도 어느 정도 그 기준치가 있긴 하겠죠, 회사마다. 근데 요즘에 먹히는 사람은 아까 말한 그 밸런스 게임에서 치면 굳이 고르자면 능력치 높은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하는 시대이긴 해요. 실제로 제가 그 에듀테크에서 그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 수업할 때 보면 되게 그런 현상이 도드라져요. 되게 심드렁 하거든요. 근데 얘가 훨씬 코딩 시켜보면 잘해요. 코드 짜라가 훨씬 잘 짜고 발표도 이거 왜 해야 돼요 말하는데 사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면 진짜 좋은 생각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팀을 짜더라도 꼭 들어가더라고 다른 팀에도. 그래서 저는 스틸 스마트를 그냥 단순하게 똑똑하게 훔치기라기보다는 메타인지를 기반으로 한 스틸 스마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텐인데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제가 아까 말한 일단 요가 매트를 깔아. 일단 거기 한 번 앉아봐. 하루에 한 번은 거기 앉아봐. 근데 이걸 충분한 반복을 하지 않고 내 몸에 익히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이런 공부를 하루에 3시간씩 완벽한 공부라는 어떤 빡센 목표를 잡아놓고 실패하지 말고
쪼개서 11연속 성공하게 하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그 게이미피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학습 어플 같은 거를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5문제 연속 맞추셨어요. 와우, 막 이런 거 넣거든요. 보신 적 있나요? 10문제 연속으로 맞추셨어요. 이런 콤보에 대한 개념에서 중간중간에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아이들은 학습 능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줘요. 나는 큰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성공을 매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스스로에게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루프텐의 기본이에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너무 허덕이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아빠한테 하트 트레이닝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미취학에 갔거든요.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데 아버지가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했어요. 매일. 이거를 제가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미취학일 때. 근데 이게 아빠의 논리가 약간 가스라이팅이었던 게, 자, 이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거야. 그러고서 저한테 물어봐요. 쓸 거야, 말 거야. 그럼 제가 거기서, 아니, 안 하고 싶은데요. 이러기 어렵잖아요. 진짜 엄한 분위기였거든요. 그 아빠가 물어봤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날 만약에 제가 못 썼어요. 친구들이랑 놀다 늦게 들어와가지고 생각보다 아빠가 일찍 퇴근한 날 같은 경우가 이제 제 생각보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지? 아빠 보통 7시에 저녁 먹고 들어오는데 왜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들어오셨지?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빠가 퇴근하기 전까지 독후감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아빠가 되게 하드 트레이닝 한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뗐는데 천자문도 비슷한 원리로 당했습니다. 당했다고 하면 좀 아빠도 죄송하고 천자문도 아버지가 어디서 노란 책을 하나 구해 오셨어요. 천자문이다. 이거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소학을 들어가기 전에 5살만 돼도 다 떼는 거다. 이거 위인전기 보면 나오는 거 알지? 그 천자문이 이 천자문이야 이러면서 천자만 외우라고 주셨어요. 천지연화 우주연을 주는데 그 뭔 재미로 그거 제가 쓰겠어요. 사실 한자도 천자문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한자 획수도 많고 빡세요. 초등학교 때 그거 외우려 그러면 막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체계가 잡혀가지고 한자 검정고시 한 5급부터 시작해보자 천천히 막 이랬으면 모를까. 그냥 옛날 애들은 뭐 5살 때부터 뗐다는 책이야 이러면서 천자문 던져주면 저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천자문을 리부트를 엄청 했어요. 뭐 한참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아빠도 바쁘고 막 하시면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체크를 못 하고 한 2, 3주가 지나.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아빠가 생각이 나면 부르는 거죠. 아들 천자문 쓴 거 좀 보자. 가져가면 한 며칠 안 한 거죠. 그러면 또 뒤지게 혼나고 아 의지가 약하네. 다시 이러면서 저는 이런 실패의 경험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하드해. 근데 물론 그 덕분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독서량을 가지고 한문을 기반으로 한 어휘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덕을 받겠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저의 자존감이 굉장히 처참해지는 여러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후천적으로 지능이 발달되는데 너무 큰 도움을 받았지만 저의 정서는 실제로 아버지에게도 공유를 했고 엄마랑도 얘기를 했고 제가 대학교를 심리학과를 다녔잖아요. 거기 보면 다 교수님들이 다 상담 전문가들이시고 다 이렇게 심리학 전문가들이셔가지고 그 상담을 3학년 때부터 2년을 받았죠. 제대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분리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핍의 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러니까 수업이었어요. 그게 심도 있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과의 그 잔잔한 미팅들을 통해서 회복을 하는데 또 한 5년의 시간을 썼죠. 종교적인 것들 포함, 심리학적인 이론 포함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치를 쌓기보다는 작은 성공 경험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플리페스트인데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왜냐면 이걸 하다 보면 여기서 이론상 10번에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본인들이 삶을 통해서 꾸준히 증명하는 것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앞에 그 문제 정의부터 와이파이부터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와서 루프텐까지 열심히 이렇게 내 근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원인 파악도 하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전략도 세워보고 뭐 메타인지 해가면서 스마트하게 막 스틸 해보고 그다음에 열 번 반복했는데 성적이 안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자산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실패에 대한 자산. 제가 아까 테터 대학 그 사례 들었잖아요. 거기 학생들이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뭐 매출이 막 17억이 나왔고 막 성공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두 성공했겠어요. 모든 비즈니스가 모든 학생들이 다 성공했어요. 학생들인데 경험이 없고 미숙할 아무리 막 정상급 멘토들이 막 어벤져스급으로 붙어도 학생들이 하는 일에 그리고 또 시장이라는 게 변화무쌍해서 내가 잘하고도 망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대기업들이 이 학생들이 실패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음 기수 학생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기수는 그러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는 거죠. 그걸 동일 인물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패한 그 기수도 본인이 그때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실제 비즈니스에 나갔을 때 혹은 나중에 자기 비즈니스를 열었을 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실패는 반드시 자산화 시켜야 됩니다. 성공의 언어화보다 중요한 게 실패의 자산화예요. 이걸 내가 빠르게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어.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했으면 이걸 무기화 시켜가지고 플립하시면 되고요. 실패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복귀해서 이걸 뒤집어야 돼요. 내가 성장의 연료를 쓸 수 있게 자존감과 문제 해결력의 연료를 쓸 수 있게 빠르게 플립해야 돼요. 뒤집어야 됩니다. 실패했다고 막 일희일비하고 성공했다고 일희일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했을 때 스텝과 실패했을 때 스텝이 균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씁쓸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죠. 성공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공의 저주라는 게 있거든요. 성공을 한 사람들은 이걸 무기화시키면서 어떤 맹점이 생기냐면 성공한 경우의 수가 아닌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혹시 육룡의 나르샤 보셨나요? 육룡의 나르샤 드라마에 보면 척사광이라고 하는 희대의 검객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이방지라는 캐릭터가 척사광이랑 이제 합을 겨루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지금도 너무 충격받아서 안 잊어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척사광이 너무너무너무 초고수예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뭐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다 죽었다는 거죠. 엄청난 초고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무린 고수임에도 불구하고 칼에 베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방지가 정말 기가 막힌 실력으로 칼로 한 번 팔을 베어요. 그러니까 척사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거죠. 칼에 한 번 베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무사라면 팔이나 등에 칼에 상흔이 남는 게 너무 흔한 일이잖아요. 칼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근데 작은 상처 하나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방지가 바로 캐치해요. 이 사람 칼에 베어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 그런 약점이 생기는 거죠. 육룡의 나르샤 혹시 안 보셨으면 정주행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너무 괜찮은 드라마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플립 페스트까지 추천을 드렸고요. 마지막은 제가 쓴 프롬프트 절반, AI가 쓴 프롬프트 절반인데 저는 이제 AI 시대에 복잡 계고 정답이 없는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 요거까지가 저의 프롬프트입니다. 요게 저는 계속 강조하는 핵심 코어입니다. 핵심 코어 밸류예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순서를 물론 아이들이 제대로 이걸 다 동기부여해서 수학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러진 않아요.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규칙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쳐오면 안 돼. 뭐 남을 때리면 안 돼. 다치게 하면 안 돼. 이런 그냥 왠지 알기 전에 결과부터 빠르게 적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앞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은 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이런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5가지 단계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 문제를 원인 파악하기 위해서 5번 왜라고 물어보고 이 문제를 아주 낱낱이 쪼개가지고 나무 조각처럼 쪼개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10번씩 루프템 반복해보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빠르게 필링 패스트 해보고 이런 삶의 태도들을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